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준식 피다리 선생님의 6번째 신작 교육 그 빛나는 이름 콘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6번째 책을 출판하신 김준식 선생님과 저희 손은경 선생님 질문자로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손은경 질문자 선생님과 김준식 선생님의 대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한 발걸음 하신 여러분께 마음 깊이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김준식 선생님의 교육 그 빛나는 이름 독자로서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된 저는 김해 봉황초등학교 교사 손은경입니다. 네. 저는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통찰과 사유로서의 단단함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향해 있는 그 따뜻함을 동시에 느끼면서 흠뻑 빠져서 읽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김준식 선생님 그 양력에도 소개된 것처럼 저기 양력이 조금 네 음력이 아니고 양력입니다. 네. 그 사립학교 해직 교사로서 시작을 하셔서 실업계 기간제 교사 그리고 교육부 교육 전문직으로 그러다가 공립학교 교사로 2019년부터는 4년간 공모교장으로 그리고 다시 2년간 평교사로 계시다가 올 8월에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네, 퇴임하셨습니다. 살아오신 이력이 교직을 맡으면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직책에 망라되어 있다 할 정도인데요. 그러한 선생님의 인생 여정이 쓰신 책에 당연히 녹아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책 출판 과정이나 그 의미 등을 좀 더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백수 김준식입니다. 사실 이 책을 처음 쓰게 된 것은 2010년에 제가 사천에 있는 안양고등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안양고등학교에 2010년입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퇴직이 15년 남은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뭔가 기록을 좀 남겨봐야겠다. 물론 그 전에도 뭔가 잡스러운 글을 많이 썼습니다. 잡스러운 글이라 하는 게 사람들이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저만 본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좀 써볼까 했는데 글을 쓰려고 하면은 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글감이 사실 계신 분들도 아시고 잘 해보셨죠? 하루 이틀 쓰면 사실 떨어집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쓰다가 사흘 나를 봐서 그런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글을 쓰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건 사물에 대해서 아직 왜 그럴까? 그 문제의식이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집에 이사가거나 아니면 새 학교에 부임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장소에 갔을 때 그 전에 있던 장소, 그 전에 있던 학교, 그 전에 있던 집이 익숙했던 것이 거기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렇죠? 오늘 집에 갔는데 뭐 없어. 전에 이게 있었는데 너무 불편하네. 그러면 그게 문제의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날려버리면 불만이 됩니다. 아니면 새 학교에 갔는데 제 선생님들에게 이 학교는 말이야 뭣도 없고 뭣도 안 되고 하면은 정말 불편 많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적되고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그 문제의식을 쌓고 논리적으로 풀어가면 그게 문제의식이 됩니다. 불평해서 문제의식이 됩니다. 문제의식이 되면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이건 바꿔봐야겠다. 바꾸려고 해도 불평은 소거되지만 문제의식은 소거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오래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유지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 기록의 결과가 이 책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문제의식. 제가 제일 처음에 법을 이야기합니다. 법. 학교는 공적 조직이죠. 그래서 방금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이 다 법의 지배를 받죠. 근데 학교는 법이 매우 촘촘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직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뭘 어떻게 하면 잘못되면 제일 두려운 것이 내 월급이 문제가 생길까, 퇴직이 가까우면 혹시 내 연금에 문제가 생길까, 이걸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법에 저촉될까 싶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하루 세로 촘촘한 법이 있어요. 지금은 아이들도 법이 많죠. 폭력 행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옛날에는 일반인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대상이 됩니다. 그 폭력행위 특별법이 학교에 적용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한 문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잃지 않고 지난 15년 동안 이걸 써왔다. 살아온 과정은 누구나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이 중에 없습니다. 다 어려움 겪고 다 힘든 과정을 겪어서 살아옵니다. 20대 누구로 지가 제일 어렵다 그래. 30대는 우리가 제일 고통스럽다고. 70대는 아이고 말도 말아라 이야기하죠. 다 살아온 만큼 힘든 만큼 나이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바도 없고 제 삶은 또 제 나름대로 나름 또 즐거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록이 결론적으로 이런 책이 되었다. 이름을 잘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빛난 이름을 제가 잘 붙였다. 장명에 좀 특별한 능력이 있지. 나머지 그 내용은 보시면 사실 책은 좀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안에 내용은 가시덤불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야기 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 중에 교장 선생님들은 읽어보면 아마 집에 가서 이 욕을 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문제의식이 수요하다. 제가 교장을 해보니까 그렇고 교장이 내려와 보니까 그렇고 교장이 올라갈 때 그렇고 뭐 그런 생각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특별히 책을 안 읽어보셨겠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점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들 책 모임에서 교육에서 민주화 공화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좀 나눴거든요. 사실 지금 학교 민주주의는 혼란과 혼돈 중입니다. 질서보다는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저 고백을 하자면 저 또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서보다는 자유, 공화보다는 민주를 앞세워야 왠지 면이 서는 것 같아요. 덜 꼰대 같고요. 근데 다수결이 민주주의라는 생각으로 일이 진행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좋은 교육은 질서 위에서 자유, 공화 위에서 민주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사유나 철학을 현장에서 어떻게 함께 나누셨는지 관련된 경험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것을 상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우리는 민주나 공화에 대해서 구체적 개념을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도 선생님조차도 정확하게 아시지 못하고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알아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거든요. 시험이 안 나와. 중요한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걸 물어보는 시험을 내가 본 적도 없습니다. 민주화 공화국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처가가 충남 장안입니다. 문대에서 개업을 했죠. 그래서 반드시 지나가려면 전주를 지나갑니다. 어느 날 전주에 가면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은 자유롭게 들어와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난 추석 때 있는데 제가 이제 집사람과 둘이서 가다가 거기서 쉬어가는데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온 어머니가 거기서 동화를 읽어줍니다. 정말 소리도 좋고 톤도 좋고 잘
잘 들려주더라고. 그런데 거기에는 그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딴 분들이 계셔. 근데 이제 한 번 끝나면 다른 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번이 끝나면 그쯤에서 멈추겠지 했는데 자 내가 세월 읽어줄게 또 세월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립사를 벌써 약간 뭉성거립니다. 또 하려고 두 번째 반쯤 넘어갔는데 한국은 이렇게 아유 그 집에 가서 하소. 집에 가서 하소. 맞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매우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싫으시면 나가시죠. 누가 누굴 보고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이제 확인만 하죠. 아,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랬더니 저쪽에 뒤에 계신 분들이 그 젊은 양반이 너무하네. 말씀하신 분이 나이가 있으신 분이 우리 아이가 안 되지. 자 그렇게 이제 시비를 붙습니다. 이 어머니가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값을 하셔야지 왜 아름다운 동화를 읽어주는데 방해를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엄마는 동화의 질서를 모르는 거죠. 동화는 절제입니다. 절제. 다시 해서 나의 욕망을 적당히 조절하는 거예요. 그분은 민주어 자유의 정신에서 내가 내 잘못해서 내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는데 네가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가 교육을 잘못하니까 그분이 나이가 40대였었다. 30대 후반이나 우리가 30대 후반 사태를 가르칠 때 자유와 공화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했더라면 저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가 넘치는 나라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의 핵심은 학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99%는 학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학교가 문제야. 좀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문제고 친구들이 문제고 우리 아이는 그게 피해를 갖고 하지만 그게 공화의 질서를 잊어버리는 거죠. 왜? 자기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전에 타인을 평가해버립니다. 그걸 민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연세 드신 분들 책임져야 됩니다. 저 책임지겠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자식들 잘 모시겠고 학교에서 그걸 잘 모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럽니다. 공화는 우리 밥그릇 국그릇하고 같습니다. 사실 밥그릇에 국 퍼먹어도 되고 국그릇에 밥 퍼먹어도 의미 없죠. 근데 왜 국그릇이라고 밥그릇이 정해져 있냐면 그게 적당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절제가 있습니다. 반찬 그릇 마찬가지. 그런 각각의 그릇에 각각의 음식을 담아야 그게 적당히 어울린. 그리고 민주는 그 반찬을 얼마나 잘 이쁘게 넣느냐. 우리 흔히 이제 플레이팅이라고 그러죠. 소재를 잘하면 색깔대로 이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민주입니다. 그게 조화로워야 아름다운 밥상이 되잖아요. 자, 밥그릇에 국 담고 국그릇에 밥 담으면 사람들이 나무랍니다. 왜 이랬어?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국그릇에 밥 담고 밥그릇에 국 담아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게 잘못된 줄도 모릅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민주와 공화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역사에 오면 제 자신부터 여러분들부터 민주와 공화의 질서를 어기고 있습니다. 서로 절제하지 않고 서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이분법으로 무슨 보수니 진보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절제는 민주시민의 가장 기초적인 동물입니다. 절제. 그래서 욕망이 번성하는 사회에서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 책입니다. 네, 학교에서 이 부분은 동료들과도 꼭 읽고 한번 얘기를 논의를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님의 서평을 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첫 번째 그룹은 학교의 관리자, 교육부 관료, 시교육청 교육관료,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교육을 사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여기는 일부 대학 교수입니다. 라면서 고교 학점제 비판글은 학부모도 꼭 읽어보기를 권하셨는데요. 선생님이 쓰시면서 그 생각한 이 책의 주된 대상은 누구일까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선생님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썼는데 이제 쓰다 보니 조금씩 부르기가 넓어졌습니다. 일반인도 읽어도 되겠다. 왜 일반인 읽어도 되느냐? 일반인들도 자기 아이를 키우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이 책이 좀 도움이 되겠다. 특히 이제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가르칠 때는 매우 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내 아이를 내가 과연 교육적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되어서 상담을 해보면 자기야말로 가장 교육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 이거는 교육적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지만 제가 교장에 사실 교사를 내려와서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했어요. 우리 반 학부모님 한 명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요새 학교 교육 과정이 엉망이에요. 이분이 교육 전문가인가? 그래서 어머니 혹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여쭤봤더니 제가 아를 3명 키웠는데 우리 아들이 막내거든요. 제가 다 겪어와서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시나? 저는 한 30몇 년에도 잘 모르겠는 그건 선생님 사정이고 자기는 다 안 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잘 하시냐니까 지금 교육과정이 잘못된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맞는 말이거든요. 아이들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아이들이 교육과정을 선택할 권력이 현재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서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혀볼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책을 몇 권을 주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도 이해하고 부모님들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김상 교육감이 그 책을 보시고 그런 서평을 쓰셨는데 동의합니다. 특히 고급 관료들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읽으셔도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읽으시고 아이들이 물론 안 읽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연수에 대한 그래서 진짜 초등학교 새내기, 중학교든 어쨌든 새내기 선생님들을 위한 진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교장 연수 프로그램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말 책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네. 다음 제가 또 질문을 좀 넘어가고 싶은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광장의 힘으로 선 이제 저는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이 정부의 성공을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교육 영역은 우려가 좀 큽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또 발행사 소송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교육부가 초등입니다. 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AI 강국을 위한 인재 양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은 그 스마트 기기 활용도 엄청 능숙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남 역시 포함도 됩니다만 어쨌든 이제 미래 교육 어쩌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철학 교육과도 좀 필요성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미래라는 말을 많이 쓰죠. 미래. 요즘 미래 안 붙으면 장사가 됩니다. 미래. 근데 미래는 한자로 하면 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미래. 아닐미 원래. 아직 안 왔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퓨처도 마찬가지입니다. Not present. 현재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미래는 사실 뭔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순간은 미래, 과거가 공존합니다. 바로 여기 시작했을 때가 과거, 지금 마칠 때가 미래, 그렇죠? 교육도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저렇게 애써 구분을 할까 고민을 해봤죠.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장 의심이 가는 것은 국가가 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별로 틀린 것이 아닌 것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십니다. 학교 교실에 얼마나 많은 선지나 기계가 붙어 있는 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전부 미래라는 이름으로 왔거든요. 자, 제일 처음에 학교에 TV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큰 TV. 아시죠? 지금도 달려 있습니다. 법상 달아놓으면 5년은 손 못 댑니다. 5년 동안, 그 뒤 5년 동안은 특별한 규칙 없으면 그대로 둬야 됩니다. 통상 몇 년부터 있냐? 7년에서 8년부터 있습니다. 거기다가 프로젝션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각 고등학교, 중학교 교실에 다 프로젝션이 달려 있습니다. 쓰고 있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실험 화상기까지 치려면 이제 밤새야 됩니다. 또 들어온 게 뭐 있습니까? 이제는 전자칠판이 막 들어옵니다. 이게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미래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장사를 해보고 이거죠. 누군가가 장사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전자칠판 쓰면 미래교육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저도 써왔는데 그거 분필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용이 없어요. 왜? 학교에서 전자칠판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건 2개 있습니다. 저 쉬는 시간에 음악 듣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하는 날, 학교 쉬는 날 저거 막 틀어놓고 놉니다. 그거 외에는 안 씁니다. 선생님들 활용도 떨어집니다. 그냥 쓰는 거 외에는 안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미래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미래에 매달릴까? AI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들어와야 돼. 근데 교사보다 AI가 나을 수도 있겠죠. 왜? 지식 측면에서. 옛날로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아이들 인터넷 검색해 옵니다. 선생님 틀렸어요? 네. 바로 이야기합니다. 뭐가 틀렸어? 연도가 틀렸는데요. 야, 인마, 내가 연도까지 기억하네. 그러면 제가 78년 했는데 77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흔히 있는 얘기죠. 근데 그걸 기분 나빠해서는 안 되지만 아이들은 AI가 들어오면 선생님보다 더 치료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데 미래라는 것을 붙여 들어오면 거기에는 국가 자본주의가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결합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교육부 관료, 그 다음에 교육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제발 학교를 흔들지 말고 제발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과 교실에서 수업하게 하라.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 제발 기계를 쓰라 하지 말고 제발 다른 걸 개입시키지 마라. 미래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뭐 디지털 교과서나 디지털 교과서도 우리가 저항하니까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뭐 참고 자료를 하겠다. 근데 초등학교부터는 모양이 다릅니다. 현적으로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교육의 전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않느냐? 교육의 전문적인 인식을 가져가면 정부 시작할 때부터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벌써 정부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 번도 좋은 뉴스를 듣지 못했어요. 교육부 장관 누가 갔다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성품이 좋으시거든요. 제가 알기로. 교육부 관료들하고 싸울 수 있냐? 절대 어렵습니다. 교육부 관료들은 거대한 흔히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하는 윤모 이야기 카르텔,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되든 교육부 장관이 뭘 하든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늘 공무원. 교육부 장관은 어쩌다 공무원. 6개월 있으면 1년 있으면 간다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변해야 됩니까? 우리입니다. 선생님들이 인식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사람들이 좋으셔서 계십니다. 그래 또 힘들어 나 힘들어 누가 말해줍니다. 조직화되고 그 조직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바꿔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제의식이 6개월 단위입니다. 6개월. 제가 2023년 9월 1일자로 진고에 딱 갔는데 같이 부임한 선생님들에게 똑같이 그날 영어를 봤어요. 진고에 문제가 뭐지? 그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들어오는 진고에 아이들 차가 너무 세게 흔들어와서 위험해요. 또 뭐가 있어? 너무 햇볕을 정면으로 받아서 수업하기 힘들어요. 그 이동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문제 없네요.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한 달만 지나가 잊어버립니다. 문제의식 그만 죽나. 이 책은 문제의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교육의 문제는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아이도 잘 키울 수 있고 내 친구, 내 동료, 그 다음에 우리 전체 모든 사회가 건강하게 연결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수를 유도하셨는데. 그 자연스럽게 정부 이야기가 나와서 또 큰 화두가 또 하나 있죠. 사실 뭐 정부 국정과제에도 담기고 여당 대표도 약속했는데 교사 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 논의가 국회에서 6개월째 표류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법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책에서 사실은 좀 밝히셨지만 전공자로서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본권이 없지는 않죠. 있습니다. 정치의 기본권도 최소한 보장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은 현재의 개입이나 간섭을 좀 줄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선거철 되고 정당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제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에도 그런 관련의 글에 좋아요를 못 눌러요. 그게 현실입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 제 이야기에 좋아요를 안 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좋습니다. 제 이야기가 보통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 이야기가 평소에 페이스북 올리면 200개 정도는 좋아요 받거든요. 그래서 서른 분 같아요. 왜? 저다. 김주식이 요새 그만하든가 안 합니다. 그만큼 두려워합니다. 그럼 왜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느냐? 원인을 제가 가만히 따져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쨌든 이유를 따지지 않고 지적인 수준이 제일 높은 집단입니다. 40만 정도 되는데 다 대졸자. 어떤 집단도 이런 집단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집단도 모두 대졸을 하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사 집단이 유일합니다. 그들에게 정치 기본권을 풀어놓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이런 인식은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저들이 다스릴 대상으로 보지 우리와 같이 갈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들은 우리를 연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할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지 않는 원인은 뭡니까? 그럼 우리가 요구합니다. 지금 대충 법안 문건도 정해졌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대충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문구가 결코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진보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 권력은 기본적으로 우리 집단의 두려움. 잘 아시다시피 지난 89년에 정교조 해직이 나온 이유가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자들은 두렵습니다. 왜? 자기들이 잘하고 있으면 사실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서 큰 소리를 치는 아버지들 치고
아버지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서 뭐 건설 주면 자식들이 이렇게 또 시작하네.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건설 주면 아이고 또 시작하네. 왜? 잘 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지는 잘 않습니다. 마찬가지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은 우리한테 기본권을 제한하고 우리한테 위협을 가합니다.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협박이나 위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재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몇십 년을 지나왔습니다. 그게 과정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됐어. 또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답니다. 아마 대기는 올 정부 올해 임시국회 아니면 내년 정기국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년 초에 임시국회 될 수도 있죠. 그보다 굉장히 더 나아가야 됩니다. 또 조문을 보면 애매한 구석이 한두 군데는 아닙니다. 현재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법조죠. 물론 그 이전에 모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각성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각성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기본권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숨을 좁게만 쉬고 있습니다. 다 쉬어야 되는데 쉼호흡을 원합니다. 좁게 쉬고 나머지는 저들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 결을 조금 달리 해서 사실 교육 현장에서 한 걸음 더 깊이 참여하다 보면 이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수단화되는 교육이 수단화되는 상황에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그 속에서 열패감을 맛본다든지 그리고 사실 뭐 분노감이 굉장히 크죠. 더군다나 그러면서 교육 현장이 위태로워지는 일도 있습니다. 책에서도 사실은 자본의 개입 문제와 함께 여러 군데 논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조금 배웠다는 분들, 그 다음에 제법 학문계나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제법 유형이 있는 분들이 교육과 생태계를 붙입니다. 교육과 생태계. 그 생태계란 말은 굉장히 교육과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다 나왔습니다. 생태계는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가령 이 중에 아프리카 여행 가보신 분들 계시고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평원에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 보면 누드가 막 움직이고 사자 잡아먹고 하는 거 정말 멋진 경관입니다. 그런데 헬리콥터 내려서 본인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지한 일이죠. 그게 생태계입니다. 생태계의 가장 유명한 다윈의 적자 생태계입니다. 살아남는 놈이 살아남는 놈. 교육은 살아남는 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남는 놈을 위해서 교육했다면 교육할 필요 없습니다. 던지라면 됩니다. 굳이 왜 교육을 합니까? 교육은 가능성이 없어도 그걸 끌어내고 기회를 주고 다시 정상적인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교육의 힘이고 우리 모두 함께 저기로 가자는 것이 교육의 힘인데 생태계는 한 놈만 살아남습니다. 센 놈만 살아남습니다. 절대 붙여서는 안 될 말인데 이 생태계를 처음 쓰신 분이 김진경 선생님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진보교육의 어른이신 김진경 선생님이 책에서 생태계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걸 원용하고 원용해서 이제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른이 썼으니까 다 써도 된다고. 근데 그 어른은 사실 그런 의미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생태계라는 말을 쓰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생태계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교육은 적자 행동이 아니고 센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는 것이 교육의 기본 모토인데 우리가 그러자고 학교에 있고 그러자고 선생을 하는 겁니다. 교실에서 공부잘하는 것만 키우면 우리는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놈도 키우고 못하는 놈도 끌어올려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게 생태계를 붙여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는 사실 교사가 아니라도 다 교육을 하죠. 근데 저녁에 우리 친구와 술이 취한 사람도 전화 왔어. 준수야, 교육하기 어렵지? 나는 백수도 안 나.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나보고 그랬어요. 내가 퀴즈 안 내볼까? 얘기해봐라. 제일 교육하기 어려운 대상이 뭔 줄 알아? 모르는데. 마누라 아이가. 그것도 교육입니다. 맞습니다. 교육이라는 말은 다 쓰죠. 군대 가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교육입니다. 군대 가면 제일 교육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 교도소에도 교육이 있습니다. 다 교육입니다. 그 교육의 가장 기본 목표는 처진 사람을 끌어올리는, 잘되는 사람을 밀어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에너지를 다 끌어내는 건데, 그것을 제한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말은 생태계라는 말은 이걸 쓰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써도 제가 주장한다고 안 써도 안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왜 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제가 책에서 발표하지만 책에서 이야기를 살짝 알아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출판사 사장님이 그 이야기는 책이 더 안 나가니까 쓰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 지금 제가 아무도 안 팔려요. 그나마도 좀 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간이 더 이야기하고 싶은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맥락이 좀 끊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출판 사장님이 제안했어요. 그럼 영화 안 팔면 어쩌면 제재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지. 그래서 본래 계획이 한 540페이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반으로 줄였습니다. 네, 파라고. 네, 시간이 좀 지나고 있어서요. 저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마무리를 저는 지으려고 합니다. 교육은 잠깐만요. 네. 더 하셔도 돼요. 예. 그래도 조금 오늘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교육 그 빛나는 이름 이 책으로 저는 사실 마음이 좀 움직이고 설렜습니다. 이것저것 긁어 모은 두리뭉실한 이상적인 언설이 아니라 사실 견고하고 변함없는 일상을 역행해서 별이며 탄탄하게 쌓아 올린 스네기만의 철학 그리고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신 삶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못다한 질문은 여기 계신 참석하신 분들께서 빛나는 질문을 해주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사회자님께 넘겨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선착순 단 4명.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책에 이제 되게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저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 그 중에서도 이제 단지의 제왕을 이용해서 하시는 문장이 있으신데 그 문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지제왕 이하는 다 보셨죠? 안 보신 분도 있습니다. 반지제왕은 영국의 유명한 툴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죠. 그게 사실은 전체 이야기의 중간 부분입니다. 전체 이야기에. 지금 그 후속 시리즈도 엄청 많이 나왔고 또 다른 이야기가 많습니다. 반지제왕에서 제가 예로 든 존재가 누구냐면 마법사에게서 탄생한 영혼 없는 존재 오크라고 그러죠. 무릎가까이 오크라고 그럽니다. 이게 저기 북구말인데 풀이하자면 난멘탈 정신이 없는 컴퓨터맨 이렇게 풀이하는 오크 헷갈리는 사람. 그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지의 제왕을 예로 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오크들로 가진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마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쓸 당시가 몇 년도냐면은 2016년도였어요. 2016년 17년 무슨 일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시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걸 썼습니다. 그 뭔 말이냐? 새 정부가 들어서도 워커들은 변함이 없다. 워커들은 그대로 울그리고 그대로 뭉쳐서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닌 이유는 여러 가지 많지만 해방 이후에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해방도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힘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지만 그 이후의 과정도 우리가 자체적인 능력으로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 힘에 의해서 또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돈해 본 적이 없어요. 정돈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뜯어내야 되는데 뜯어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매우 역동적인 민족이라서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그 다음에 탄핵도 하고 또 탄핵을 하고 또 뭐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조금씩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뜯어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못 뜯어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 이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연초에 업무 분장이라는 걸 합니다.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학교에서 업무 분장에 관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업무 분장을 하면 업무 분장 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업무 분장 표는 일제시대 이후에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5년 교육을 하는데 일제시대 1930년대, 40년대 업무 분장표를 그대로 가져왔었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담긴 물은 있는데 빠져나온 수도꼭지가 없어요. 이게 수도꼭지를 틀어놨는데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업무 겁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업무 관수하라는 이유를 하는데 업무는 계속 늘어. 일은 계속 늘어. 그래놓고 수업을 소홀히 하는 교사 수업을 소홀히 했다고 나오라고. 수업을 소홀히 안 하는 교사들이 나오라고. 그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틀어내지를 못해요. 비워요. 그래서 제가 교장 4년 동안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업무 문장표를 툭 틀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제로베이스. 내 교장이 보통 어떻습니까? 총괄습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뭔 총괄을 교장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 세 가지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일 많은 일을 해야 돼. 왜? 수업 안 해요. 제일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공문서 작성, 교장 선생님이 해야 됩니다. 그거만 해도 선생님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교장님부터 일을 착착착 지어나가면 연차가 낮은 선생님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이 성장합니다. 그게 학교 현장이 좋아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교장 선생님 몇 분 계시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나는 책임을 지고 나는 뭐 교장 선생님 책임지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장하면서 우리 동료 교장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 살면 책임질 것도 없어. 질 것도 없어라고 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업무를 줄여주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 없이 해나갑니다. 그래서 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받기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업무 분장표 내년에 뭐 하실지 적어내십시오. 자기 원하는 업무를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내셔. 아 정말 민주주의다. 굉장히 민주주의죠. 왜? 있는 데다가 적어내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대충 적어냅니다. 안 적어내면은 협박합니다. 내년 작년 그대로 해도 되죠? 그러면 또 적어냅니다. 업무가 버티는 사람이 있죠? 이런 말이 잘하잖아요. 몇 개월, 며칠만 버티는 1년이 편한데 버팁니다. 안 해. 그래서 부장도 힘들고 아무도 안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틀어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학교 관리자가 되고 교장이 되면 그걸 털어내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물론 제가 지수학교를 떠나고 올해 그 여스님 우리 학교 계시는 분들 만나왔어요. 다시 돌아갔다. 다시 돌아가. 결국 학교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시스템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으로 자기는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더 무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돌아갑니다. 제가 교장이 처음 부임해서 이야기를 처음 했어요. 2013년, 2019년 9월 1일자로 8월 30일까지 교사했다가 9월 1일자로 교장으로 하니까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할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오늘 교무실에서 오늘부터 근무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선생님들이 오후에 찾아오셨어요. 교장님이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그래 합시다. 그럼 좋습니다. 2020년부터 고민해 봅시다. 2019년 말에 선생님들이 또 찾아와서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사연 또 보냈어요. 왜 보냈냐? 이거는 나의 자유보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겠다. 바로 공화의 절제다. 내가 좋아하는 거다. 타인의 의견도 필요하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바꿔야 될 것들이 하나씩 둘씩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선생님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든. 그러면 그 영향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민주화가 되고 그 분위기가 교실로 연결이 되고 그게 확산됩니다. 또 달라질지라도 또 바뀔지라도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게 학교 민주주의고 그게 우리가 교사로서 살아오는 달라지는 좋아지는 방법이라고 제가 물론 다른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또 제가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직 사회인이지만 아직 학생이기도 합니다. 학교 다니고 있어서. 그 학생이 사회에 나갈 때 어떤 거를 가슴에 품고 나오면 좋을지 선생님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슴에 품을 거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가슴에 품을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책에 있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학교에서 가장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입학식과 졸업식 형식입니다. 그 중에서 입학식을 하면 학교장 입학 허가를 합니다. 학교장 누구는 오늘부로 단 학생 입학을 허가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지랄 자기 허가를 드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에 그런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학교에 관련된 법, 교육 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대통령 교육부 장관령, 그 다음에 규칙, 조례 어디에도 입학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시민규약이라고 있습니다. 1941년도에 한반도에 있는 한국 내성일체를 주장하는 일본이 너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도 정황폐하의 응력이야. 그래서 입학을 허가할게. 들어와. 굳이 뭐 입학 허가하잖아. 이 중에서 다 입학 허가 받고 다 학교 졸업했어요. 그 교장선생님들 작년에 입학 허가 하셨어요. 3월달에 입학을 허가합니다. 허가를 근거도 없고 허가라는 말 자체가 웃기죠. 왜? 허가는 허락도 허가입니다. 허가. 그래야 통과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너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학교 돌아갑니다. 그거 없애야 됩니다. 졸업식. 대부분의 학교는 졸업식을 아주 길게 하죠. 축사, 내빈 축사, 학교장 축사. 아들, 다리아들, 그래가 좀 안칩니다. 참 민주주의죠. 근데 그거 더 비민주주의인 게 있습니다. 아들 상을 줍니다. 이 상도 주고 저 상도 주고. 문제는 상을 못 받은 아들입니다. 끝까지 학교는 잔혹합니다. 그 못 받은 아들 끝까지 앉혀놓습니다. 그 아들 뭡니까? 휴대폰 합니다. 휴대폰.
정말 대단한 인내력입니다. 그 앉아 있습니다. 몇 사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졸업식이 끝납니다. 그러면 아이들 환호지르고 갑니다. 그걸 박수 쳐줍니다. 그럼 뭐 박수입니까? 그래 잘 참았다. 너무 3년 동안 애썼네.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수십 년 졸업시키고 있습니다. 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누가 바꿉니까? 교사들 바꿀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반대하면 여러 명이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진고에서 내년에 졸업식을 바꿉시다 이야기했습니다. 졸업식 할 때 아이들 상 받는 거 교실에서 준비했어요. 교실에서. 아이들 교실에 주면 됩니다. 굳이 모아놓고 줄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들 다들 졸업장 주면 올라가 있어. 졸업장 주고 갈까? 그걸 끝나면 됩니다. 그럼 졸업식도 매우 간단해집니다. 아직도 상 이따 맞춤 쌓아놓고 경무부장 포장해가지고 교환생이 전달하고 그런 학교가 대한민국 대부분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뭘 품고 나갈까요? 학교를 나갈 때 10회만 남고 갑니다. 아이 시간에 상 못 받고 에이 어머니 물어봅니다. 상 없나? 있네 졸업장. 상 없나? 1년 개그원 있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그런 열패감 속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으로 디아스포라라고 썼어요. 이상입니다. 아니 그래서 뭘 품었으면 좋겠냐는 질문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에이. 알아서 하죠. 자, 질문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질문. 제가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질문자가 질문을 안 하셨습니다.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입니다. 학교 현장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 있느냐?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그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이 이분법입니다. 이분법이 왜 쉬우냐면 내가 너를 우리 편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공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공개해 줍니다. 그것처럼 쉬운 게 있습니까? 누가 쓰는 겁니까? 중국 황제들이 쓰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뱃을 내렸다. 너도 뱃을 내린 만큼 알아서 해. 그러면 얘들이 알아서 죽여줍니다. 잘 죽여주죠. 저들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상만 주기만 하면 그들이 알아서 적들을 죽여줍니다. 그게 이분법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지금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죽이지는 않지만 죽이는 만큼 효력이 있습니다. 너 진보야? 너 보세요? 그렇게 학교를 나누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의 분들입니다. 내 아이는 잘 돼야 되고 내 새끼는 건강해야 되고 내 새끼는 공부 잘해야 되고 그게 보수의 생각입니다.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 분들이 밖에 나서는 진보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는 우리 몸 안에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새끼한테는 매우 보수적이면서 남한테는 진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 그건데 구분합니다. 그걸 구분하다 안 돼서 나중에는 좌우로 구분합니다. 자, 이게 그거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두 개를 붙이니까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그래서 교육감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이게 완전 웃기는 이야기죠. 가장 진보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에서 진보의 가치는 어떤 거냐? 아이들이 연대에서 성장하고 협동해서 성장하길 바라는 거. 그 진보적인 가치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탁월한 놈이 존재합니다. 그건 보수의 가치입니다. 공존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도 아이들이 탁월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교육하는 아이들이 탁월해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가치는 모두 다 탁월에 가까워지면 좋겠다는 게 진보적인 가치입니다. 보수적인 가치는 탁월한 아들이 더 탁월했으면 좋겠다는 동일한 가치입니다.
그게 차별스럽거나 그게 구분되거나 그게 갈라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육은 그걸 교실에서 갈라버립니다. 저 사람은 어디, 저 사람은 어디 이렇게 갈라버립니다.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정치 권력자들이 이용합니다. 정치 권력자들은 너무나 쉽게 너가 진보지, 너가 문제 있어, 너는 보수가, 나는 보수야, 알아서 공개해 줍니다. 알아서 자기들끼리 전쟁합니다. 지금 우리 그런 전쟁을 매일 보잖아요. 여러분들 서울에 강화문 가보세요. 매일 전쟁합니다. 매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전쟁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전쟁을 합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그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진보 없어 구분이 없지만 보수적인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구분하지는 맙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말하는 저는 뭐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진보적인 부류에 속합니다. 근데 저 안에도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보수로 너 이거 하지 말아야지, 너 이거 해야지 이렇게 강요하는 자체가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는 사람, 심지어 정치적인 권리를 생각하고 시민의 자유를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문제에서 좀 이제 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공격하거나 누가 누구로부터 공격받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설득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물리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결국 우리와 같이 공존하는 사람, 공존하는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없죠? 네. 네,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생태계라는 말이 교육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책을 쓰시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생태계라는 것에서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자기 이제 사자가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먹이로 먹죠. 잔인하게. 그렇지만 사자는 자기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배가 골아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곳간에는 엄청나게 음식이 썩어져도 쌓아놓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생태계를 비난할 것이 아니고 생태계가 자기가 누릴 최소한의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것은 인간도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고 동물도 생존하기 위해서 살고 그런데 동물은 그렇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인간이 더 잔인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제 잔인하게 하는 그걸 이제 절제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셔서 그 부분에 좀 궁금해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 사자 이야기는 사자만 그렇습니다. 하이에나는 끝까지 묻습니다. 사자만 그렇습니다. 고양이과 짐승들은 배가 차면 안 먹어요. 근데 개과 짐승들은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사자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계는 여러 종류들의 동물들이랑 심지어 더 잔혹한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진화라는 개념은 그 생태계의 진화라는 개념은 아주 잔혹합니다. 잔혹 스타일 자체입니다. 못 살아남잖아요. 선생님은 진화의 최종 단계입니다. 선생님은 진화의 최종 단계. 나머지 진화 이전의 존재들은 다 사라졌잖아요. 지구상에 네안데르탈인이 살아있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교육이 그래 되겠습니까? 우리는 큰 어떤 이념적인 얘기, 세부적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적합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걸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생태계 이야기는 인간의 교육과는 뭐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생각이라는 게 제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데도 많습니다. 우리가 뭐
꽃이 피가지고 열매를 하는 과정이 우리 인간과 비교하면 좀 멋진 교육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착각하는 게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다 이렇게 믿고 있죠. 아주 사람이 훌륭해지면 이렇게 숙인다. 굉장히 무서운 프레임입니다. 벼는 원래 목이 약합니다. 볼이 익으면 고개 숙입니까? 볼이 익으면 더 빳빳합니다. 벼가 원래 고개가 약한 거예요. 그걸 비유하죠. 그 프레이밍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해요. 잘 되면 고개 좀 숙여. 그건 아닙니다. 잘 되면 고개 빳빳하지. 보리는 빳빳해서 그만 보리는 예로 안 됩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 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비가 익으면 고개를 숙여. 그 사람은 요구합니다. 나는 보리를 못 봤구나. 차이가 큽니다. 한 특정한 예로 프레이밍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책에도 썼죠. 프레이밍 이론을 제가 썼는데 특정한 이론을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은 그 이론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생태계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사자는 배가 고프면 안 먹어. 그건 고양이가 특성입니다. 개는 그렇지 않고 다른 동물은 그렇지. 두루미 그걸 가는 적이 없습니다. 동물마다 다 다릅니다. 배 터져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여러분 즐겁게 들으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마무리 멘트 나오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김준식 키달 선생님의 그 빛나는 이름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